B-29가 일본을 다시 공습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폭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유럽 전선의 연합군은 라인강에서 독일군 저항을 일수할 전술을 고안했다. 러시아는 계속 서진하고 양 진영은 베를린으로의 최후의 진격을 준비했다. 이번 주에는 서부 전선의 연합군이 도강을 개시한다. 2차 대전 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공습이 시작된다. 동부 전선에서 주코프 원수는 베를린 60km까지 접근하고 커네프는 수도 진격을 계속한다. 제3제국의 심장을 움켜쥐려는 경쟁이 가열된다. 장성들의 경쟁심과 이기심, 자존심이 충돌하면서 도시 방어를 뚫고 히틀러의 문 앞까지 이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다. 이번 주는 독일의 요새를 돌파하기 위해 기동전술로 시작됐다. 3월 18일 서방연합군은 오젤강 공격을 개시했다. 조지 패튼 장군의 3군이 버파르트를 점령했다. 다음 날 3군 이하의 8군단이 라인강에 인접한 커블렌츠를 완전히 장악했다. 독일군 수천 명이 항복했다. 겨우 50여 명만이 강을 넘어 도망쳤다. 3월 19일 대열을 얇게 펼쳤지만 3군은 오펜하임, 버름스, 마나임을 향해 100km 이상을 신속히 남진했다. 남쪽에서는 독일군과 나치 국방군이 가시철사와 지뢰, 터치카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지거프리트 전선을 포기하고 대각하자 알렉산더 패치군이 자르 지역으로 신속히 진군했다. 그의 제70 개척자 보병사단이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자르브리켄을 장악했다. 독일군의 터치카와 밀집된 지뢰가 진격하는 베티와 패턴의 부대에 타격을 가했다. 12군단장 멘튼 에디 장군이 이런 열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독일 수비대가 연합군의 압박에 붕괴되자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는 이번 주에 대규모 라인강 도강을 계획했다. 이 야심찬 계획의 작전명은 약탈이었다. (1942년)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독일에게 연승하면서 몽고메리의 주가가 상승했다. 신화적 인물이 됐죠. 위대한 공적을 이룩함으로써 영국의 상징이자 최고의 장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확실히 사기를 고취시켰습니다. 몬티라는 애칭의 몽고메리는 자신만만하고 조직적이었다. 1944년 6월 6일 D-Day에 모든 지상군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연합군 최고 지휘관이 됐다. 그가 이끄는 영국과 캐나다군은 노르망디에서 독일의 주력 부대를 상대했다. 불행하게도 몽고메리는 지상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 시야의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1944년 7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노르망디의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주로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몇 개월 후 몽고메리는 원수로 진급한다. 영국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곧이어 그는 폴란드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는 바수원 작전을 계획했다. 독일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지거프리트 전선에서 독일군의 허를 찔러 연합군의 라인강 도강을 도우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건 재앙이었다. 단 6일 만에 탄생된 이 비정상적인 작전으로 영국군 1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뛰어난 전략가란 평판으로 인해 몽고메리는 3월에 실시된 연합군의 라인강 도강 공격에서 지휘관을 맡았다. 작전명 약탈이었다. 2차 대전에서 몽고메리는 영국군 총사령관이 됐다. 1946년 그는
알라미엔의 자작 칭호를 받았고 그 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6년 사망하기 전까지 나토와 유럽연합군 부사령관을 맡았다. 3월 19일 이번 주에는 몽고메리가 주도한 약탈 작전에 3개군과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 이 작전의 목적은 루르 협곡을 치는 것이었다. 루르엔 대형 공장들과 석탄, 철강 광산, 그리고 수천 명의 숙련 기술자들이 있었다. 독일 전쟁 물자의 중심이었다. 몽고메리가 루르를 고립시키면 독일의 전쟁 기계는 가동을 멈추고 연합군은 베를린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다. 수천의 캐나다, 미국, 영국군은 공격 태세를 갖췄다. 7개 기갑사단과 2개 공수사단이 돌격을 준비했다. 몽고메리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만 7천 명 이상의 영국 공병대와 2만 명의 미군이 파견돼 공격용 주정을 배치하고 돌격에 필요한 교량을 건설했다. 미국과 영국의 수병이 보유한 해군용 상륙 주정 같은 특별 운반 장비 수천 대가 동원됐다. 3개 사단이 투입돼 장비를 운익하고 위장 장비를 배치하는 등 은폐 활동을 벌였다. 무려 30km에 걸쳐 연막탄이 뿌려졌다. 저항을 분산시키기 위해 폭격기와 5,000문 이상의 대포가 지속적인 포격을 가했다. 약탈 작전은 전쟁을 끝내려는 연합군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다. 공격 개시는 3월 23일로 정해졌다. 몽고메리의 전략이 지속되는 동안 서방연합군 사이엔 경쟁심이 피어올랐다. 영국군 장성들은 2차 대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진정한 프로고 미군 장성들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죠. 브래들리는 몽고메리를 지금 만난다 해도 공식 업무 이외엔 말도 안 할 겁니다. 패튼도 그를 싫어했죠. 연합군 지도자들 간에는 싸늘한 적대감과 적개심이 일었다. 패튼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야전 사령관에게 공을 넘겨주길 거부했다. 그는 경쟁자의 기습작전을 가로챌 기회를 잡았다. 며칠 후 패튼은 라인강을 따라 남진하면서 동료 지휘관 커트니 하지와 함께 룩셈부르크의 통제 본부에서 그의 상사인 브래들리 장군을 만났다. 브래들리는 패튼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걸 허락했다. 여건만 된다면 라인강을 도강하라는 것이었다. 조지 S. 패튼 장군은 쇼맨십이 뛰어났고 포악한 행동과 욕설은 그의 용감한 지도력만큼이나 유명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동부대 사령관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기병이었어요. 다만 말 대신 탱크를 탔다는 게 다르죠. 패튼은 늘 그랬죠. 조국을 위해 죽은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하려면 적군이 자기 조국을 위해 죽게 하라. 그는 노르망디 작전에서 오마 브래들리에게 미군의 수장 자리를 넘겨줬지만 브래들리의 12군에서 새로 만들어진 3군의 지휘관이 됐다. 동배짱이란 별명을 가진 패튼은 전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적을 깨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진격과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을 수세에 몰아넣는 것이다. 패튼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전략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는 전쟁 초기에 독일군이 사용했던 전격 작전을 가져다 대형화시키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어요. 그는 그 전술들을 응용해 자신의 철학을 추가했죠. 그렇게 미국의 기갑 사단을 이끌었던 겁니다. 패튼은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포위에서 보급품을 차단하고 항복을 받으려는 전술을 썼다. 전장에서 부하들이 회의를 가지면 패튼의 명령은 간단했다. 포성을 향해 돌진하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소리를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공격, 공격, 공격. 패튼은 탱크에 기름이 떨어지면 걸어가라고 말했죠. 전장에서 패튼은 탁월했다. 그러나 전장 밖에서 그의 타혈질에 고집센 행실은 인기가 없었다. 한 장군은 평화시 그는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거의 보지 못했다. 1945년 12월 9일 독일의 마나임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져 12일 만에 사망했다. 3월 19일 자정 무렵 12군단이 나해강을 건너 라인강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마인츠를 향해 빠르게 흘렀다.
동시에 베튼의 20군단의 탱커들이 카이저슬라우테른 남쪽 50km로 접근했다. 하루가 다 가기 전 라인강 서쪽에 독일군이 설치한 덫은 거의 제거됐다. 3월 20일 오후 늦게 12군단의 좌측 날개인 94단은 마인츠가 내려다보이는 고지에 도착했다. 베튼의 제80 볼로리지 보병사단은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장악했고 그 직후 4기갑사단이 버름스에 도달해 라인강의 관문인 이 도시에서 전투를 시작했다. 루프트와페는 전투기 300대를 내보내 미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연료와 훈련된 파이럿의 부족으로 막강하던 독일 군군은 그 위력이 크게 떨어졌다. 루프트와페는 연료를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습이나 공중전을 위한 출격을 신중히 골라서 해야 했어요. 1945년 초 루프트와페는 2년 만에 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소련군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동부전선에 출격했죠. 그들은 거의 피해를 가하지 못했다. 33대가 미 대공포와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 이번 주 내내 라인강 서부전선의 독일군은 항복하거나 강을 건너 퇴각했다. 보유된 독일군들은 아주 유순해졌어요. 그들은 기꺼이 항복했죠. 이미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상당수가 기아에 시달렸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사실상 패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독일의 저항은 무너지고 베튼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잡았다. 상용용 주정과 가교 설치 부대는 명령이 내려오기만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튼은 진격 명령을 내렸다. 3월 21일 봄의 첫날 12군단의 에디 장군은 명령을 내려 라인강의 신속한 도강을 준비시켰다. 그들의 전략은 94단이 마인츠에서 연막작전으로 위장 공격을 하는 동안 5사단이 16km 남쪽 니어슈타인과 오펜하임에서 도강하는 것이었다. 3월 22일 500대가 넘는 주정과 13개 포병대대가 작전을 준비했다. 베튼은 선수를 치기로 했다. 영국군 몽고메리 원수의 미영 캐나다군은 24시간 이내에 도강하기로 돼 있었다. 베튼은 에디에게 결행을 지시했다. 베를린으로 가장 빨리 진격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명의 지휘관에게만 부여한다면 버나드 몽고메리는 분명 아닐 겁니다. 물론 성공은 하겠지만 한참 기다려야겠죠. 3월 22일 오후 10시 베튼은 몽고메리의 라인강 도강의 공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5사단 이하 11보병연대는 강변으로 내려가 상용용 주정을 출발시켰다. 오펜하임에서 베튼의 부대는 경미한 기관총 저항만을 받았다. 자정 무렵 베튼은 제5 붉은 다이아몬드 보병사단을 성공리에 도강시켰다. 놀랍게도 아군의 사상자는 20명에 불과했다. 3월 23일 더 많은 연합군이 도강을 하자 독일군 야포의 포격과 산발적인 공습이 재개됐다. 선도부대는 부채꼴로 대열을 펼쳤다. 공병대는 장육선으로 탱크를 실어 나르고 주요 건설을 서둘렀다. 독일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마구잡이식이었다. 무기는 대부분 장총과 자동소총에 불과했다. 미군 전투기들 앞에선 어떤 저항도 무력했다. 독일군은 몇 발을 쏜 다음 대부분 항복했다. 독일 지상군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죠. 반면 연합군은 부대도 증강되고 장비도 보강됐습니다. 우린 월등했습니다. 공군력이나 지상군 모두 압도적이었죠. 기름도 충분해서 차량도 마음껏 굴렸고 음식도 충분했습니다. 대체병들도 자주 지원이 돼서 적군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죠. 독일군은 남은 총알 개수를 셀 정도였어요. 모든 게 부족했죠.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취사병을 보병과 포병에 집어넣을 정도였죠. 완강히 저항했지만 승리에 대한 희망 같은 건 없었죠.
이른 새벽 진격을 계속하면서 패트는 브래들리를 자신의 항명 행위에 동참시켰다. 패트는 끝까지 쇼맨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라인강 도강을 지시했고 성공시켰죠. 그리고 다음 날 브래들리를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둘만의 비밀인데 간밤에 우리 사단이 라인강을 넘었다니. 패트는 기다리지 않았던 탓에 자고 있던 15기갑 사단 대부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강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패트는 상군이 몽고메리보다 먼저 성공했다는 걸 천하에 알렸다며 떠들어댔다. 그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몽고메리의 공을 가로챈 것이었다. 미군이 펼칠 도강 작전으로 몽고메리는 서부 전선에서 최후의 위대한 작전을 이끄는 영광을 빼앗겨버리게 됐습니다. 몽고메리가 이 작전은 몇 주에 걸쳐 대대적인 야포의 지원과 공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패트는 그러면 바보라도 성공하겠다며 비웃었지요. 3군은 라인강을 넘어 8km를 진격한 다음 오펜하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리고 시내로 침투해 나치의 저항을 일소했다. 오후 6시 같은 날 약탈 작전이 계획한 대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영국 2군이 라인강 북쪽 디셀도르프를 도강하며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몽고메리의 21군도 베를린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췄다. 동시에 195대의 랭카스터 폭격기와 23대의 머스케토 전폭기가 북부의 배제를 공습했다. 도강 지점에선 특별 제작한 탱크 서치라이트를 비춰 독일 수비군의 시야를 막았다. 이 서치라이트를 몬티의 달빛이라 명명했다. 오후 9시 영국군은 레이저 북쪽의 주정으로 도강을 시작했다. 폭격에 놀란 독일 공수부대는 라인 강변에서 멀리 상륙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몇 시간도 안 돼 영국군이 시내로 들이닥쳤다. 독일 사령관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장군은 이것이 연합군의 주력 부대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 전차 보병대는 반격을 개시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1차 도강이 있은 지 2시간 후 영국군 특공여단이 베젤 서쪽 3km 지점에서 은밀히 강을 넘었다. 이들은 조용히 도시로 침투해 대기했다. 비행기 엔진음이 영국 폭격기들의 도착을 알리고 이후 15분간 도시에 무자비한 폭격이 가해졌다. 베젤시가 초토화되자 영국 특공여단은 독일 수비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3월 24일 새벽 1시 연합군의 대규모 야포가 포격 태세를 갖췄다.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와 미 국군 사령관 윌리엄 심슨 장군은 관측소가 설치된 종탑으로 올라갔다. 심슨의 부하들이 하리로 이동하는 사이 공병대는 교량 건설을 준비했다. 새벽 2시 1시간 후 34단의 세계 연대가 무에데리, 말라히, 라인베르크 인근에서 도강했다. 저항은 산발적인 박격포fun이었다. 사망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2시간도 채 못돼 사단은 강을 건너 교두보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새벽 3시 약탈작전 최후의 전술이 전개됐다. 미 79 보병 사단이 라인베르크 남쪽으로 도강을 했다. 그러나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한 부대는 방향을 잃고 서쪽 강변 구미에 이름 모를 곳에 상륙했다. 그러나 동이 트자 다시 진군을 계속했다. 오전 10시 7시간 경과 수백 대의 비행기 엔진 소리에 귀가 멀 지경이었다. 100만 명의 지상군들은 베젤시 하늘을 가득 메운 연합군 비행기들을 올려다봤다. 라인강을 넘은 미 9군과 영국 2군을 공수하기 위한 대표팀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공수작전이었다. 파리 인근 12개 비행장에서 날아온 미 17 황금발톱 공수사단과 영국 6 공수사단은 강하 지역으로 가기 전 브뤼셀 상공에서 조우했다.
바로 그날 전투기 900대의 호위를 받으며 운송선과 활주정 3000대와 22,000명의 공수부대원이 이동했다. 독일 전선 8km 후방에 연합군을 투하해 요충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전술의 중심에는 공수부대의 C-47 수송기가 있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4가지 장비로 바주카, 지프, 원여탄, C-47 수송기를 꼽았다. 연합군 병사들에게 신천홍이란 애칭으로 불린 이 항공기는 전시의 어떤 수송기보다 더 많이 활약했다. 여기에 낀 DC-2나 DC-3보다 더 컸습니다. C-47은 당대 최고의 비행기였죠. 기체 하부를 접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당한 화물을 실을 수 있었죠. 당대 최첨단 공기역학 공법이 사용돼 보임, 결빙 방지 도구, 가변 피치 프로펠러를 갖춰 최대 2,400km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전쟁 시엔 기체를 따라 늘어선 벤치형 의자에 완전 군장을 한 군인 27명 혹은 들것에 실린 부상자 18명을 태울 수 있었다. 또 수송기로서 화물을 2,700kg이나 실을 수 있었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수송기 중 하나죠. 안정적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아주 뛰어났던 점 가운데 하나는 날개와 연료가 들어가는 활주관에 공기역학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갈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비행을 하죠. 신천홍은 전 세계 수백만 연합군의 이송을 위해 탄생된 항공기였다.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다면 전 기꺼이 선봉에 서서 날 따르라고 했을 겁니다. 3월 24일 오늘도 대표팀 작전은 계속됐다. 공수부대가 하강하자 윈스턴 처칠은 라인강 공수 침투 작전을 주시했다. 처칠은 군사참모인 알렌부르크 원수와 근처 야산에서 지켜봤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도 다른 곳에서 지켜봤다. 폭격이 일으킨 포화로 인해 공수대원들은 정확한 강화 지점을 식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부대를 전개시키는 건 새로운 전략이었다. 미국의 낙하산 훈련 프로그램도 걸음마 단계였다. 그러나 진주만 습격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자 펜타곤은 6개의 공수연대를 창설하고 2,000명의 공수대원들을 훈련시켰다. 훈련 시설이 1942년 5월 조지아 포트 베닝에 만들어졌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병 중 상당수가 실패했다. 그러나 견뎌낸 이들은 어디서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의 요원이 됐다. 이왕 참가할 거면 최고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공수부대에 자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대부분 군이 제공하는 금융적 혜택 때문이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아주 그럴 순 없죠. 그런데 자원하면 추가로 월 $50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할게요 하더군요. 낙하산 부대의 훈련은 5번의 점프를 완수하고 은빛 날개를 가슴에 차게 되는 순간 절정에 이르렀다. 공수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지원병들의 위험도 커져갔다. 평균 병사들보다 가볍게 무장을 했지만 군장의 무게는 거의 50kg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수 부대원들은 강화 후 재결집할 때까지 필수 장비만 갖춰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포스코
공수부대는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낙하산 자체에 한계 탓도 있었다. D-Day에 사용할 위장 낙하산이 있었지만 대원들 중 반에게만 지급됐다. 하얀 캐노피를 사용한 나머지는 쉽게 노출돼 표적이 됐다. 착지하기 전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다. 대원의 반을 잃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82 공수 여단장 제임스 게벤은 유명한 발표를 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난 전사를 데려오겠다. 공수부대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예가 됐다. 3월 24일 예비 포격으로 기선을 제압하자 공수부대는 비교적 수월하게 낙하했다. 독일의 대공포는 2차 포격에 대비해 숨죽이고만 있었다. 착지하자마자 공수부대원들은 목표 지점에서 1.6km나 빗나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서둘러 결집해 베질에 있는 특공대와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독일군은 수비를 강화했다. 강하 지점을 마음껏 활보하던 공수부대원들은 이제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보병과 활공기까지 큰 사상을 입었다. 다시 한번 지상에서 저격수와 박격포 공격이 쏟아졌다. 활공기는 공수대원들을 산등성리에 내려놨다. 뒤쪽의 경사를 통해 적군이 쉽게 접근할 위험이 있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자 공수부대는 도로를 차단하고 교두보를 건설했다. 자정 무렵 수백 대의 야포와 차량들이 도착했다. 임무가 완료됐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40억 대의 수송기와 50대의 활공기가 파괴되고 800명의 대원이 실종됐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도강은 그 전에 이미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2차 대전의 다른 공수작전들처럼 이건 역시 영웅적이었지만 손실이 엄청났죠. 투하된 부대의 상당수가 숲속에서 방향을 잃고 나무에 걸려 사망했어요. 또 착지하기도 전에 적의 총탄에 사살됐죠. 몇 천 명이 이 작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결코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몽고메리가 북부에서 도강을 계속하는 동안 페트는 베를린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그의 4기갑 사단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프랑크푸르트 40km 전방에 이르렀다. 라인강 서쪽의 저항은 끝이 나고 페트는 원하던 목표를 이뤘다. 페트는 아나무인의 돌발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라인강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칠도 강 하류에서 결국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From the information I had, it would be a time when the maximum number of Gestapo were in the headquarters, and I was anxious to kill as many as possible. 연합공군이 라인 지방의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치 점령 덴마크에서 대단히 색다른 공격이 감행됐다. 암호명 카르타고 작전이었다. 3월 21일 오전 11시 15분 18대의 영국제 140 비행단 소속 모스키토 전폭기가 표적에 도달했다. 코펜하겐 중부의 쉘 석유 회사 건물은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점거하고 있었다. 30명의 저항군이 건물 꼭대기층에 갇혀 있었다. 지하의 게슈타포 고문실에선 저항군이라고 의심되는 덴마크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모스키토는 전기줄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저공 비행을 했다. 덴마크 국민들은 이를 보고 환호했다. 화력보다는 기민함과 속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머스케토는 경이적인 군용기였다. 모스키토는 영국의 초경량 공격기입니다. 하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독일 전투기들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심지어 M226조차도 못 따라왔죠. 그래서 영국 공군은 모스키토를 정찰이 이용했는데 임무를 곧잘 수행했죠. 사진을 찍고 독일군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귀환했습니다. 1934년 드하빌랜드에서 만들어진 2인승 초경량 모스키토는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 덕에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었다. 하판 동체도 한 이유였다. 우선 하판은 전술적 물질이 아니라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중량 대비 마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수리도 쉬웠어요. 이 전폭기의 비행 속도는 시속 640km, 중량은 6,630kg으로 영국의 다른 폭격기들보다 22,000kg이나 가벼웠다. 전쟁 중 6,700대가 생산됐다. 애초의 목적은 정찰이었지만 최대 2톤의 폭탄을 실을 수가 있었다. 모스키토는 야간 전투기로 탈바꿈됐죠. 대선박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몇 번 실전에 투입됐죠. 전폭기들은 감옥을 폭격했어요. 이 감옥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요원들이 게슈타포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1944년 2월 18일 가장 놀라운 공습 중 하나였다. 18대의 머스케토가 프랑스 아미eng에 붙잡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258명의 레지스탕스 대원들의 구출에 한몫했다. 덴마크의 어르호스를 공습한 지 7개월 후 머스케토는 다시 한번 수많은 저항군 포로들을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이런 인상적인 실적 때문에 덴마크 저항군들이 코펜하겐의 게슈타포 본부에 있는 머스케토의 포로 구출 작전에 지원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3월 21일 표적 상공에 이른 머스케토 전폭기들은 게슈타포 사무실이라고 알려진 건물 중간층을 목표로 했다. I was particularly anxious that the attack should go in at 11:15 because from the information I had it would be the time when the maximum number of Gestapo were in the headquarters and I was anxious to kill as many as possible. 정확히 11시 15분 머스케토가 거리를 휩쓸었다. 공습을 지휘한 밥 핀포인트 베이슨 대위는 쉘 건물 2층 바닥에 바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다른 비행기들이 뒤따랐다. 독일군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러나 임무는 갑자기 비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비행기 한 대가 기둥에 부딪히며 왼쪽으로 기울어져 학교 인근에 추락했다. 추락으로 일어난 불길을 보고 전폭기들은 표적을 오인하고 말았다. 추락 지점에 폭탄이 쏟아졌다. 불길이 인근 건물로 빠르게 번져갔다. 학교는 이내 불길에 휩싸여 2시간도 안 돼 전소됐다. 어린이 86명, 교사 10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당했다. I didn't realize that many other people that had heard the bombs knew what had happened. So I rushed to the telephone to tell the police that Jeanne d'Arc school has been bombed. And the quiet voice said that they knew and they would come. 구조대는 나중에 지하에서 42명의 어린이들의 시체를 찾아냈다. 불길을 피해 달아나다 익사한 아이들이었다. 공습 때 일부 포로가 죽긴 했지만 26명의 덴마크 포로들은 풀려났고 100명의 게슈타포와 동조자들이 사망했다. 승무원 9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건 머스케토가 저공으로 시행한 마지막 조준 폭격이 됐다. 이번 주 연합군은 베를린의 공습을 감행했다. 3월 18일 햇살이 따스한 오후 미국 폭격기 1250대, 전투기 700대의 무자비한 공습이 그늘을 들이우게 했다. 표적은 베를린 중부와 동북부 지역의 철도센터와 군소공장이었다. 26대의 메서슈미트 제트기가 미군기 15대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베를린에 대한 공격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날 밤 모스키토 전폭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1000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폭격을 맞은 도시에서 치솟는 불길이 최후의 공격자들을 이끄는 등대가 됐다. 베를린은 엄청난 폭격으로 황폐화됐다.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히틀러의 벙커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보고를 받고도 결코 놀라지 않았다. 안 좋은 소식에 대한 히틀러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책임자를 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엔 폰 룬트슈테트라는 뛰어난 지휘관이 서부전선 책임자였는데 그는 연합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같은 날 제3제국의 병참 장관인 알베르트 슈펠은 히틀러에게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했지만 히틀러는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패하면 국가는 망한 것이다. 이쯤 되면 히틀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죠. 패할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십만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느냐만 남았습니다. 유전도 잃고 정제소도 파괴됐다. 한때 막강하던 공군도 이젠 연합군을 거의 막아내지 못했다. (3월 19일) 베를린. 이날은 전쟁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히틀러는 초토화 정책인 네로 포구령을 지시했다. 독일의 사회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히틀러의 계획은 자신과 나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독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포고령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이란 그 자신에게 있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이자를 믿고 이자를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의 히틀러는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죠. 그는 자신이 없으면 독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히틀러는 슈페르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슈페르를 벙커로 불러 모든 걸 파괴하라고 지시했어요. 소련군의 손에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라고 했죠. 슈페르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정책을 막으려고 했다. 슈페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독일이란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슈페르는 독일의 어떤 고위 명령권자들보다 이 위대한 문화를 잘 이해했죠. 슈페르는 자서전에 이 명령은 미친 짓이고 완전히 미친 자의 명령이라고 썼죠. 그 순간에 슈페르는 자신이 여태껏 완전히 미친 자를 위해 봉사해 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페르를 따라 수많은 독일 야전 사령관들이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회피했다. 제국의 권위가 추락하고 무너지면서 혼란이 휩쓸었다. 동부전선의 육군 최고 사령관인 하인리히 히물러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베를린 남쪽 110km에 있는 호헨리안의 SS 요양소에 은신해 있었다. 베를린에 있는 참모가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다. 히물러가 사라지자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지휘관도 없이 소련군의 예봉을 막으려는 허망한 시도를 했다. 한편 붉은 군대는 프랑크푸르트에 남아있는 독일군 교두보 주위로 대규모 병력을 증강했다. 소련군은 무자비하게 진격하고 있었죠. 연합군이 된 이후 독일의 국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독일 일부를 장악한 다음 서서히 목을 조여 들어갔어요.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은 몇 안 되는 전략가인 육군 참모장 하인츠 구데리아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통제력을 회복한 다음 히물러에게 사람을 보냈다. 구데리아는 히물러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병을 위장한 그를 이용하기로 생각했다. 구데리아는 히물러에게 동부전선의 통수권을 넘기라고 했다. 히물러는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지휘권을 넘겼다. 구데리아는 히물러를 거트하르트 하인리히 장군으로 대체토록 히틀러를 설득했다. 히틀러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히틀러는 한번 결정을 내렸다 하면 강철 같은 의지로 수행한다고들 하는데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는 쉽게 승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가 승낙했다는 건 나가 싸우란 뜻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승진을 꿈꾸는 자들 사이엔 경쟁의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 방법은 끝까지 통했습니다. 3월 21일 하인히 히물러는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구데리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무분별한 학살과 폭격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히틀러를 설득해 휴전을 하라고 히물러에게 말했다. 충성심을 보이고 싶은 히물러는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리에 연합군과 따로 평화 협상을 벌이며 나치 제국의 생존을 모색했다. 승리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연합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련과 다른 한 축인 서방의 관계를
깨려고 애를 썼습니다. 히물러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의 두 남자란 책을 인용하면서 아이젠하워가 자신을 만나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에게 아이젠하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악수를 해야 할지 물었죠. 히물러 자신을 포함한 나치 관리들의 망명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1941년 대서양 헌장에 의거해 어떤 상황 하에서도 독일과의 평화 협상은 없었다.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 모든 건 거부됐다. 연합군에 포위된 나치 정권은 제3제국의 패망이라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끝이 가까워졌다. 지구 반대편의 태평양에서도 전쟁은 계속됐다. 미 해군은 카미카제 특공대의 격렬한 공격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미군은 일본군을 박멸할 준비를 했다. 3월 18일 제40 그리즐리 보병사단은 필리핀의 파나이섬 공세를 강화했다. 부대는 일본군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해안에 가까워지자 필리핀 게릴라 의장병들이 해변에서 이들을 맞았다. 게릴라군 지도자 마카리오 페랄타 대령이 이미 섬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다. 44단의 185 보병연대가 상륙 거점을 확대해가자 일본군 패잔병들은 산으로 도주했다. 3월 18일 같은 날 태평양을 순시하던 미 특수임무부대 58 항모 함대의 인터리피터,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호가 일본 최남단 규슈 12의 비행장을 공습했다. 그러나 일본의 카미카제는 미 항모에 대해 돌격을 감행했다. 세 척 모두 피해를 입었다. 인터리피트는 카미카제의 자살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 역시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 비행기 한 대가 요크타운 호로 날아가 갑판 한가운데 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다시 이동해 우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50, 100m도 안 됐을 겁니다. 그 거리에서 상승했는데 코를 만지고 있었어요. 캐노피 안의 모습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그는 코를 만지더니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모에 2개의 구멍이 생겼고 5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호는 작전을 계속했다. 한편 일본군은 160대의 비행기를 잃었다. 3월 19일 다음 날 58 항모 함대에서 발진한 전폭기들은 일본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오키나와 상륙 작전에 대한 정지 작업이었다. 일본 전함 14척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은 또 대규모 폭격과 카미카제 돌격으로 응수했다. 미군이 받았던 역사상 최대의 공격이었다. 항모 3척이 피해를 입었다. 항공모함의 가판은 대단히 넓습니다. 일본의 조종사들은 그 가치를 잘 알았지요. 항공모함에 기름이 가득해서 떠다니는 폭탄입니다. 폭탄이 플랭클린호의 갑판에 떨어졌다. 724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고 265명이 부상당했다. 와스포호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승무원 37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에섹스호도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주말까지 카미카제의 맹공을 보고 미군은 사람을 질리게 하는 일본군의 전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행기는 태양에서 바로 곤두박질 쳤어요. 카미카제는 악몽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맞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 비행기는 폭탄을 떨어뜨리려 하지 않고 어떤 각도에서든 바로 달려들었죠. 바로 달려드는 비행기를 보면서 사람이 죽더라도 멈추려면 파괴해야 했죠. 안전한 곳은 없었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바다를 장악했지만 일본군은 미 전함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방연합군이 베를린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지만 다시 한번 전술과 이기심 경쟁으로 전선이 분할된다. 사실 영국군과 미군은 서로를 끔찍이 싫어했죠. 태평양에서 미군은 이오지마를 완전히 점령하고 카미카제의 포호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한다.
미군은 미 해군사의 대재앙이었던 진주만에서보다 오키나와에서 더 많은 함선을 잃었을 겁니다.